오늘은 암 진단부터 청구부터 보상까지 완전 암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쟁되는 것만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법무법인 한인율의 이제 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의료팀이 별도로 있고 손해사정사 팀이 있고 보험만을 전문으로 좀 하는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른 뉴스, 이슈, 보상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분쟁암 및 국가 암 검진을 했어요. 제가 챕터를 대표님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국가 안건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암들이 진단받을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런 오, 분들 중에서 이제 분쟁이 되는 암들이 유독 있거든요.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통 기록지라든지 그러니까 검사 기록지나 조직 검사 기록지상에 다 이게 의학 용어가 다 영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어떤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이런 부분들이 암 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 정도 알고 맞아요. 계시면 좋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상품들. 이게 맞아요. 암 관련된 상품들이 뭐 수술비라든지 산정특례 같은 거 맞아요. 중요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표님 암을 제일 빨리 발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 건강검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의 가장 많이 분쟁되는 암 국가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검진 이외에도 분쟁되는 걸로 제가 챕터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기본적으로 아, 분쟁되는 암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어요. 그 이제 들어갈게요. 대표님, 암이라는 거 자체가 뭘 것 같아요? 일단 암이란 저희 몸에 있는 이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돌연변이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액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혈액암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조직들을 손상시켜서 덩어리가 지는 게 고형암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혈액암과 고형암 종류 중에서도 고형암에서는 암종이나 육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확실하세요? 그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는 어떤 건지 혹시? 갑자기요? 네.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 면역세포나 이런 거에 문제를 안 끼치는 게 양성종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시스트. 음, 기본적으로 우리 유방암 아니고 이거는 양성종양입니다. 그냥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 돼요. 혹은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라는 게 양성종양이고요. 검사상에 이거는 암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종양 중에서도 악성이고 위험합니다 하고 항암이나 뭐 경구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은 악성 종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진단 범위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대표님 이거 제가 뭘로 딱 보시면 뭘 것 같아요? 약간 아, 약간은 다 알지. 이거 뭘 것 같냐고요. 암 분류표. 이건 아니죠. 이거 같은 코드. 경우는 그쵸. 아, 코드의 차이가 진단 코드. 있고 어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D코드? 그쵸.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의 종류의 차이고 발생 부위에 따라서 고해감이 되고 소해감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반암. 일반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해놨고요. 악성신생물 분류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쫙 있지만 5대 고해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뭔가 한 번 걸리면 안 나을 것 같은 부위에 보면 뭔가 위험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암들이 있어요. 어, 림프 있죠? 뇌 있죠? 뼈 췌장암. 있죠? 네. 췌장 안 낳죠? 이런 것처럼 되게 한 번 걸리면은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고해감 쪽으로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거는 용어 부분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의학 용어 때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대표님 갑상선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목 앞에 있는 갑상선에 생긴 이제 악성 종양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진단받는 것 같은 경우는 미세치 흡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여기 목에 나비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진 보이시면 나비처럼 이제 나비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비존에서 생기는 암인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 절제. 그쵸. 일본 그쵸.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이제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그만큼 갑상선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음, 암의 전이가 낮고 이건 착한 암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종양의 크기가 커질 때까지 지켜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더 이 절제를 해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각 세계적으로 이제 어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나 권고 사항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신지로이드가 갑상선을 제거해서 나오지 않는 호르몬을 대체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대표님, 미세침 흡입 검사의 정확도나 혹은 의증 이런 진단의 분쟁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아, 그 의증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저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서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임상적 추정이 있고 그리고 최종 진단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미세치 흡인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통해서 애매하다라고 하는 임상적 추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 의심소견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했었을 때는 임상적 추정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주치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 진단을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혜경님 맞아요. 갑상선암 얘긴데요. 갑상선이 미세층 흡입반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추정 진단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치의도 추정 진단이라고 이제 코드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층 흡입반의 검사 같은 경우가 정확도가 높긴 한데 이 조직을 실제 떼내서 절편을 해서 현미경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암 부분에 대해서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조직을 떼내고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위세침 흡입반의 검사로 간혹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래라면 지급을 안 하고 조직을 떼내고 조직검사 결과지 보고서 이거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원말부위 조항입니다. 말도 많고 요즘 탈도 아, 많은 그쵸. 설명해 주시죠. 그 원발 부위 조항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보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보험 약관에서는 아까 저희 분류표를 보셨다시피 뭐 일반암이다 고해감이다 뭐 경계성 종양이 되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전이암이 돼서 그러니까 뭐 이참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원발 부위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항은 처음에 보험이 생겼을 때는 이 조항은 없었어요.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아마 2011년도. 2008년? 2011년도 이전에는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약관에 기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손해보험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쭉 분쟁이 돼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19년도 차부터는 상품 설명서에 이제 또 기재까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9년도 시즌 때부터 상품 설명서에 원발 부위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지금 메모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 사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맞죠? 요즘 이슈가 네,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상선암에는 림프들이 무한대로 막 이렇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림프의 전이가 당연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림프 코드는 몇 코드? 2차성 암이기 때문에 C77에서 C8, C79. 77. 77. C77 코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암이 되는 분쟁인데 여러분들 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방에서 유방암. 림프 그리고 유방에서 폐 등에 유방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요즘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폐로 전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C7, 8로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원발 부위 조항이 분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C77이나 C80까지의 코드를 받으시면 일반암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여태까지 조금 어렵다 1번, 이해가 됐다 2번. 2011년까지는 약관상에도 원발부위 조항이 없었고 2011년도 4월 이전까지인가 그래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관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상품 설명서 상에는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2019년부터는 약관에도 있고 상품 설명서 상에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대표님. 그래서 갑상선암의 필요 서류는 뭐예요, 대표님? 일단 그 최종 진단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지가 필요해요. 이게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직 맞아요. 검사 결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술 확인서, 마지막으로 입퇴원 확인서까지 맞아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표님, 조직검사 결과지가 날짜를, 진단 확정 날짜를 무슨 날짜를 봐요? 지금 그 어떤 분께서 써주셨는데 2011년이나 2019년으로 보지는 않고요. 조직 검사 결과 기록지는 그 조직을 떼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사한 그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로 보고 일자로 그쵸. 보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쵸. 이게 분쟁이 많이 되는 게 만약이라도 우리가 갑상선 림프가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일반암을 주세요라고 한번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조항 되죠. 그러면은 그 어떤 기산점으로 90일을 잡아야 돼요, 대표님? 최종 결과가 나온 보고 일자로 그쵸. 그렇기 잡아주시죠. 때문에 우리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보고일을 기산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보고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보고일이에요. 조직검사 결과지의 상단 부분 보면 보고일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확인서. 수술확인서는 왜 필요해요? 저희 수술비 청구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입퇴원 확인서는? 입퇴원비를 청구해야 돼요. 네? 암 아, 이번, 입원일당. 그쵸. 암 이번 일단. 그쵸. 입퇴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지. 입퇴원비가 어디 있어요? 실비 청구예요? 실비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도 그쵸. 필요하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 일반암 진단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대표님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림프절로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원발 부위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외감만 지급하고 일반암을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한 2주 전쯤인가 대법원 판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나왔을 때 판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회사가 원발 부위 조항을 설명했을 경우에만 소외감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일반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판결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돈을 받는데 갑자기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원발부위 조항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이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에서는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우리 대표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물어보세요. 설명의 의무에 대상이 되는 것들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절할 것이 약관에 명시되는 사안이에요. 우리 이륜차 설명 의무 대상이죠? 왜냐? 뭐 때문에 그래요? 보험금을 안 주잖아요. 그쵸. 통지 의무 직업. 어떻게 돼요? 다 설명 대상이죠. 그쵸. 삭감이 되니까요. 원발부위 조항도 어떻게 마찬가지. 돼요? 마찬가지. 원발부로 다가가면 소외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삭감이 되거나 그리고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의 의무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설명의 의무가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됐다 1번, 어렵다 2번. 보라님 이해됐다. 그쵸? 다들 이해됐다라고 저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그쵸? 위말트 림프종으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위말트 림프종이 뭐예요? 그 위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로 B세포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발생하는 그 림프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 균이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일정한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위말트 림프종이 여러분들 뭔가 혈액암이고 무시무시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갑상선보다 더 착한 암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갑상선암을 천사암이라고 부르잖아요. 암 하모노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러요. 재발이나 전이가 15년 주기예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근데 위말트 림프종은
착한암이라고 불러요. 그거보다 더 착한 암이기 때문에. 아, 전이도 잘 안 되고. 전이도 잘 안 되고 진행도 굉장히 낮고 항암을 하지 않고 헬리코박터 파일로균의 세균요법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예후도 좋고 걸리신 분들도 힘듦이 없어요. 크게. 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위더스푼 스코어 등급 단계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떼내서 검사를 해서 진단 확정을 내리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 이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이 분쟁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약관에서 암 진단 확정 같은 경우는 해부병리, 임상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진단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 말트 림프종은 C88은 일반적으로 고해감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어떨 때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냐라고 하면은 염색이랑 유전자 검사를 했었을 때 저희가 특정 그게 나오면은 고해감까지도 청구가 가능해요. 음, 근데 여기에서 유전자 검사랑 염색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수치가 넘어가지 않으면 고해감은 해당이 안 안 돼요. 된다. 라고 이해하시고 일반화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해당 지점에 김진용 님이 질문하셨는데 설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원발 부위에 대해서요. 그런 경우 이 사례에 적용하면 일반암이 아닌 원발암 기준으로 갑상선암으로 지급된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잖아요. 진용님, 그게 지금 가입할 때는 원발 부위 조항이 상품 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상품 설명서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굉장히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고객이 거기에 우리 서명받게 돼 있죠. 이 종이로 설명을 대신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의무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종이에 우리가 서명을 했다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뭐냐? 설명 의무를 다 했다.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갑상선암으로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부터까지는 상품 설명서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퉈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용님 이해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넘어갈게요. 최근에는 상품 설명서가 확실히 양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상품 설명서라고 맞아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이설님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위말트 림프종이 그래서 조금은 다른 암보다 서류가 달라요. 뭐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갑상선암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면역 염색 검사 결과지가 맞아요.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역염색 검사 결과지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게 있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필요해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조직 검사랑 면역 염색 검사만 하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유전자까지 하자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는 경우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겸사 결과 기록지를 다 달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맞아요. 그럼 네. 너무 쉽네요. 우리 조직 이거 다 구분하실 필요 없고 검사 결과지 전체 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일 심플하죠. 그러나 이제 혈액 검사 기록지가 많이 나와서 좀 고생하는 아, 거. 그쵸, 맞아요. 이거 한번 대표님 사례 얘기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암에 해당되냐 고혈감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분쟁이 좀 많이 맞아요. 생기긴 하거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응? 리더스푼 스코어 응? 검사상의 5단계가 아니라고. 그리고 잠깐만. 재균 치료 이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소실되었다라고 해서 고혈감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 위말트 림프종 같은 이거 경우에는 이 봐봐. 헬리코바토균 응. 감염과 매우 큰 관련이 있어가지고 세균 치료만으로 암 치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병리학적 검사라든지 면역염색 검사 결과 그리고 WHO 기준을 통해서 진단의 적성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혈감을 주장을 하긴 해요. 이게 지금 너무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혈액암 종류의 암 같은 경우는 그냥 단계로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 우리 갑상선 미세침 흡입반을 검사를 하면은 5부터 이제 암으로 보거든요. 5, 6단계처럼. 이런 것처럼 이 림프종도 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되어야지 암으로 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가 이제 이 위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 조직들을 초기에 발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직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균요법으로 암이 금방 소실도 되고 그리고 면역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색 검사를. 왜냐? 조직이 너무 없어서. 어,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되게 은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게 커지고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위 내시경을 너무 요즘은 자주 하고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으로 금방 병변을 발견하고 바로 세균요법을 치료하다 보니 조직의 소실이 너무 큰 거죠. 그래도 분쟁이 좀 많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통 착한 암처럼 뭐 갑상선암이나 림프종 같이 이렇게 소외감이나 일반암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음.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뇌하수체 손정이거든요. 그 뇌하수체 손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종양이에요. 그래서 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그 대뇌가 있고 간뇌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뇌하수체라고 매우 작은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종양이에요. 근데 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그대로 두게 되는데,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는 그 PT 튜터리라든지 피트넷 같이 이런 게 조직 검사 기록상에 나와 있을 경우에 저희가 D35.2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뇌하수체 선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종양이 너무 크거나 위치가 위험할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메모하시는 게 뇌하수체 선정 중에 피트넷, PINET가 일반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한 두세 건 케이스를 해결을 했는데 소동에서도 저희가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뇌하수체 모를 것 같아요, 위치가. 호르몬을 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종양이 커지면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작게 나오거나 많이 많이 나오고. 나오거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 여성분을 제가 선임을 해가지고 도와드렸는데 너무너무 1년 전에 예쁘셨던 분인데 골격이 진짜 남성 골격으로 변하고 손이 갈고리처럼 됐어요. 커지고 막. 마디가 엄청 굵어져서 남자 손처럼 변하고 약간 그 격투기 UFC 선수 누구죠? 김홍만? 최홍만? 그런 식으로 얼굴에 골격이 변해서 그분이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너무너무 이제 미용실을 하셔서 꾸미시고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게 약물로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완전 정상이신 분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호르몬제 약도 안 드시는 분들도 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성은 호르몬제를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암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종류, 조직을 검사해서 떼냈을 때의 종류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PINET, 피트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트넷 잊지 마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은 시야가 좁아진 분도 계셨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시야가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심해서 뭐 마비 증상까지 발생하는 분도 맞아요. 계셨거든요. 증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일반암으로 봤냐라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이게 뭐냐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질병 코드 나오잖아요. 갑상선암 걸렸어요. 73으로 진단서 나오죠. 맞죠? 거기에서 C73을 내리는 게 통계청에서의 KCD 기준이에요. 맞죠, 대표님? 네. KCD 기준인데 그 KCD 기준이 WHO로 국제 이제 기준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WHO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이 야, 나 오늘 이거 바꿀 거야. 내년부터 따라와 하면 이제 KCD가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요. 그 대신에 우리한테 맞춰서 조금 변형되게 선택해서 따라갈게요라고 한다고 부하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2021년도에 대장이 이 피트넷은 C코드로 볼 거야. 암으로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장님, 저희 아직 8차죠, 지금 저희가. 현재 8차죠. 8차 KCD 기준에서는 D코드이기 때문에 부차로 변경할 때 바꿀게요라고 보류 중인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러면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나 혹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다퉈보셔도 돼요. 주치의한테 C코드를 바꿔달라고 요구해도 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SOS를 쳐서 주치의한테 방문해서 WHO에서 코드가 바뀌었으니 C코드로 변경해 주세요 하면 변경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HO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치분들이 쉽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는 잘 바꿔주지 않고 계시는 게 그쵸, 좀 그쵸. 현실이기는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업 관리, 즉 보상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은 같이 도와드리고 C코드를 변경해 보기도 하고 해야지 다양하게 우리가 케어가 된다라는 이미지와 함께 보상 영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꼭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화수체 선정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가 추가돼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레아세 손종 같은 경우는 위치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영상 CD, 그러니까 MRI 촬영했던 기록도 맞아요. 필요한 게 레아세 손종인 거죠. 네. 그리고 면역염색 결과지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 호르몬제 약을 먹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보험회사가 임상적 증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지급률이 높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치의를 만나러 갔어요. 코드를 바꿔달라고. 호르몬제 약까지 먹고 있고 골격도 변하고 시야도 좁아지면은 그 주치의분들이 아유 그냥 그래 어차피 부차에 바뀔 건데 바꿔주자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제나 기타 다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복용 여부도 조금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뇌하수체 손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검사 결과 기록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내화수체 선정 일반화 가능한가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교에서 정답 말씀해 주세요. 그 일반암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쵸? 대신 조건은 조직 검사 기록지상에 피트넷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피트넷과 함께 주치 소견을 받고 웬만하면 코드 변경이 조금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견 만약에 한국사인 질병 KCD로 C 코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주치의한테 소견은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내가 코드를 못 바꾸지만 이 사람은 C 코드에 보여질 수 있다 정도만요. 아시겠죠? 피트넷 기억해 주세요. 네. 혈액암. 대표님 혈액암 설명해 주세요. 저희 그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혈기관에 발생하는 이제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유형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백혈병, 맞아요.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림프종이 맞아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그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코드를 부여받기 때문에 의외로 분쟁이 좀 많이 생기는 암이기도 해요. 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혈액암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한인율에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어렵냐면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이때는 이 코드고 1년 뒤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 코드로 바뀌고 하는 게 얘네들은 세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특정 세포가 알고 보니까 다른 세포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혈액종양 교수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종양 중에 하나가 혈액암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혈액암 진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액 검사. 혈액암이 왜요? 혈액암이니까요. 어, 그렇죠. 너무 단순한데? 그 너무 다음에는 단순한데? 그 어떻게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골수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 그쵸. 같은 거. 조직 검사도 하나요? 조직 검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검사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전에 혈액암이 어떤 거라고 했죠? 염증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에서 이제 고형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이가 돼서. 그때 떼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혈액암 진단 같은 경우는 고형암 형태가 아니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진단에 우리 조직 검사를 생각할까요? 고형암? 고형암은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들었어요. 딱 마우스를 보고 마우스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마우스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혈액은 투명한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맛이 나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먹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물인지 혹은 다른 수돗물인지 뭐가 타져 있는 수면제가 타져 있는 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상태나 병변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비호시킨 혈액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종류가 두드러기가 막 나요. 피부처럼 발진이 나거든요. 근데 이래서 접촉성 피부염인 줄 알았대요. 어. 그걸 방치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급성 혈액암이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진단의 타이밍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무시한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암의 종류, 필요 서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 혈액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갑상선이나 뇌하수 선정과 같이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기록지 또 필요하고,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 기록지, 그리고 유전자랑 골수검사 결과 기록지까지 필요하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No.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혈액암, 그렇죠. 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맨 상단에 엄마 같은 혈액암의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딸, 아들 여러 종류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 엄마와 아들, 딸들을 자식을 구분할 때 특정 유전자 검사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치의가 엄마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분쟁이 뭐가 되냐? 진단감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코드가 달라지니까. 코드가 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또 항암의 종류도 달라져요. 아들에 대해서 항암을 할 때랑 엄마에 대해서 항암을 할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가 요즘은 돈 아까워서 이제 실비가 되냐 안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사 비용이 비싸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유전자 검사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거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엄마가 아들이 된다는 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보세요. 그 혈액암 관련돼서 이제 일반암이 가능하냐, 고혈암이 가능하냐에 음, 대한 분쟁이 좀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검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는 굳이 그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이번 그 혈액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일반암이나 고혈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면책을 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최종 진단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감이나 일반암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도 지급받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이 케이스가 제가 해결했던 케이스인데 골다공증 환자여가지고 노인에다가 고령이었어요. 78세인가 80살 할머니셨는데 이걸 한대면은 이게 병적 골절이 나는 거. 골절도 일어나고 아, 척추니까 너무 위험해서 하지 않고 대체로 뭐를 했다? 아까 전에 그거 유전자 말고 검사, 그 다음에 또 혈액 검사. 그쵸. 이 두 가지만 그 다음에 면역세포 검사. 이 세 가지로도 충분히 확정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단순하게 골수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면책을 내리는 게 타당하지가 않아요. 왜? 골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혈액암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골수 검사가 이게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보험사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면역세포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나 적혈구 수치가 막 밸런스가 문제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혈액암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골수 검사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안 주는 게 맞아. 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 특정 혈액암의 경우에서는 골수 검사에서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는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영제. 조영제를 안 했다라고 네. 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들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정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받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6대 국가한 건강검진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자궁경부암 이거 보이시죠? 대표님 이거 읽어주세요. 그 이제 국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궁경부암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그 자궁경부 관련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특정 위치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지금 현재 발생했던 게 이제 좀 암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정상 세포인지를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HC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CIN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암진단금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왜냐하면 하이실이랑 밑에 맨 밑에 CIN 숫자 3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경계성 종량으로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는데도 주치의가 코드를 뭘로 주냐면 N코드로 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단서만 딱 받았을 때는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CIN 3이 나오면 야, 이거 병원 이거 한번 청구해보자. 제자리 암정 나온다라고 해서 보험사한테 HSL 하이실이랑 신2라고 표현하거든요. CIN 숫자 3가 신3 나왔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참고로 그 아마 다른 분들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CIN2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상이 좀 어렵다는 거. CIN 같은 숫자 이 2는 지금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두 번째 하는 거 있거든요. 2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까지 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한테 희망 고문을 또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CIN3 여기서 기준까지 잡고 우리 팀장님들이 관리 영업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힘도 덜 들어가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아마 강의 들으셨던 분들 계시면은 익숙한 단어 있으실 텐데 마일드, 모더레이트, 세베르 같은 경우가 경도, 중등도, 중증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배웠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 제대로 아, 배우셨네요. 네. 착하시네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유방암이요. 그쵸. 그러면은 유방암 건강검진 기준은 40세 이상 2년 주기로 하거든요. 건강검진으로. 근데 유방암으로 양측 난소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는 난소에 암을 발생시킬 경우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적 목적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절제를 미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어떻다? 여자분들? 거기서 출산을 다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 출산의 기능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시기 때문에 난소절제를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50% 되죠, 난소절제. 네, 그렇기 가능하죠. 때문에 납입면제도 가능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사례이지 무조건 100%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치의 소견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방적 목적과 치료적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먼저 예방적 목적으로 하면 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미리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적 목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치료 목적으로 위해서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로 인해 가지고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치료 목적성이 예방으로 발생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건부가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 이번 세 번째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위 내시경이나 위장조종 검사를 통해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중에 저희 그 기스트라고 하는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진단이 있거든요. 해당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위의 벽 중간층, 저희 그 사진 보시면 위체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세포가 암 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암인데 코드 자체가 D37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보험회사는 D코드이기 때문에 또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서 그 캔시디 8차에서는 이게 또 C코드로 또 변경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단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어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 진단 및 분류 기준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네, 대표님. 그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키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악성 위험도 분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검은색 그 네모 박스 보시면은 저희가 베리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 그리고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스크로 구분이 되는데 맞아요. 그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가 좀 그쵸?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한 진단 기준 있죠? 이거 키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같은 경우는 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검사가 있는 결과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종양의 크기, 세포 분율수 보면은 5cm 이상, 그리고 세포 분열수가 5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니까 일반암을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왜 분쟁이 되냐? 여러분들 가까이 보세요. 인터메이테이드 보면은 5cm 미만과 5에서 10cm 사이가 있죠. 이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돼서 저희는 따지고 들어가는 건데 보험에서는 분류 리스크만 보잖아요. 종양의 크기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지가 않고 하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이 리스크가 5cm 미만도 포함하고 있고 5cm 이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중간에 있는 게 좀 문제가 되는 맞아요, 맞아요. 모더레이트 같은. 그쵸. 이제 암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예. 그 이번에 네 번째 간암인데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그 40세 이상부터 6개월 주기로,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6개월 주기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있다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고위험군. 술을 많이 먹거나 그쵸?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거나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맞아요.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많이 발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간암 진단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간암 같은 경우가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색전술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암 병변을 색전술로 묶어버려요. 이제 튀어나오지 못하게 쭉. 그렇게 음, 하시는 수술 방법도 있고 간 이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상 사례 부분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냐, 대표님?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아도 CT나 MRI를 통해서 주치의가 최종 진단만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갖고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CT나 MRI로 그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님? 어떤 거요? CT나 MRI,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암의 아, 위치의 부위. 위치 부위, 간암 그쵸? 같은 그리고 폐암. 맞아요. 왜냐하면 폐나 간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조직을 떼내서 검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어렵고요. 두 번째, 이 간에서 암이 걸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체 밸런스, 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가 컨트롤이 이제 점점 어렵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폐는 뭐냐면은 씨앗뿌리암이 있는 거예요. 쫙 진짜 점점점점점 퍼지는 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을 떼내서 검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CT로 확정 진단을 내리시고 바로 그냥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표님? 저 이번에 그 다섯 번째 암인데 대장암이에요. 아마 그 가장 많이 접하는 암일 수 있어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자궁경부암이나 위암, 간암하고 달리 만 50세 이상부터가 건강검진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40세 이상이었는데 그 1년 주기마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가장 그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쟁이 되는 경우는 아마 그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치면 정도에 따라서 이게 뭐 일반암이 되냐 제자리암이 되냐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층, 5개 정도의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디까지 치문이 됐느냐에 따라서 암 지금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부터는 치명 정도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암은 아닌데 이 조직 검사 기록지상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또 하이 나온 거 있었잖아요, 대표님. 하이 하이. 자궁경부암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하이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험성이 높은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단순히 대장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하이그레이드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의심. 해볼 수 있다. 그쵸. 왜냐? 고등급이니까. 라고. 빙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대장암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고지의무 위반에서도 걸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장암 검진은 내가 위암검진 대상이 돼서 대장암을 할게요를 하는 거는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진료를 보는 걸로 들어가서 대장 검사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료를 그날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치만 이 대장암 건강검진의 기준에서는 분변 잡리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만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 받아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혈변이나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대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되지만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대장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분변 잡혈 검사를 꼭 하셔가지고 양성 반응 결과인 경우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건강검진 기준에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학용어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이제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직 검사 기록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조직 검사 기록지는 다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너무. 저희는 이 전체를 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얘기하죠. 아데노카시노마가 어떤 거죠?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그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종양을 그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 어떤 거죠? 모르겠는데요? 그 고등급 이형성증이라고 그쵸. 방금 전에 했던 거 맞아요.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죠.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랑 그다음에 카시노마 외에도 저희 투머라고 하는 종양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버더라인 투마도 경계성 종양을 뜻하거든요. 맞아요.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진단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맞아요.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시투 카시노마 인사이트 카시노마. 인사이트 카시노마 상피네요. 상피내암 그쵸. 상피내암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대표님?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성 종양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자리암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자리암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인사이트 카시노마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리해드리면 조직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조금 암으로 뭔가를 받을 수가 있다. 경계성 종양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더라인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경계성 종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일사이큐 이거는 제자리암종처럼 상피내암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앞에 영어가 블라블라블라 적혀져 있고 밑에 로아야, 카시노마 악성 종양이 붙어 있다면 일반암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에가 중요해요. 앞에가 뭐가 있는지 H가 있는지 INSITU가 있는지 등을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쉽고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수술비 종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많이 알 거니까 넘어가는데 암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뇌랑 심이랑 다르게 여러분들 재증명 가면은 재증명 발급소 가시면은 암 산정특례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면 떼줘요. 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바로 제출하면 산정특례 5% 혜택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절차가 없어요. 고객님들한테 이거 간호사실에 요청하시면 간호사분들이 알아서 준비를 서류를 해주십니다. 이까지는 이해되셨죠? 산정 특례도 별도의 특약이 있나요? 네, 선정동의 특약 있잖아요, 담보. 네. 그 다음에 암 치료비 그리고 암 진단비가 있는데 암 치료비 중에서 저번에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하나만. 중입자 치료비는 뭐 아실 거고 다 아실 건데 표적항암 치료비 뭘 것 같아요? 표적항암 치료비요? 네. 표적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게 표적항암 치료비. 아, 항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암은 우리 머리카락 빠지고 막 눈썹 빠지고 옛날에 가을연가 보면 가을연가인가 그 모자 벗고 막 머리 빡빡 밀어지고 막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항암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완전 몸의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손톱도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이 지문이 다 벗겨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부작용으로. 세포가 다 죽으니까. 그쵸. 머리털도 빠지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표적항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방암 환자들의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 호르몬 내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돌연변이 세포만 공격하는
허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허투 양성. 그게 표적 항암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 허투 유전자를 표적 항암하면 그 유전자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세포만. 그게 폐암에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암 종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표적 항암을 하는데 이 표적 항암 치료비 안에 면역 항암도 들어가 있어요. 면역 항암은 뭘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면역 항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내 자체적인 면역력을 증식시켜서 NK 세포 수치를 올려서 돌연변이 세포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항암은 참 아쉽게도 초기에는 안 써요. 허투나 백색 항암을 해보고 맨 마지막에 거의 안 되실 때 면역 항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항암의 종류가 키투루다가 있는데 폐암에 적용받고 자궁 경부암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키투루다나 면역 항암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적 항암 치료비에 들어가요. 근데 명칭이 면역 항암이니까 이 표적 항암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낯설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끝내 이 1세대 백색 항암, 2세대 표적 항암, 3세대 면역 항암인데 2, 3세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적 항암 치료비로 들어가나 이거는 식약처에 등록돼 있는 항암만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들 말기 환자분들한테 면역 항암제인데 혹은 표적 항암제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승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인증을 받아서 같이 해봅시다.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학병원의 아산이나 삼성백병원 그때는 안 돼요. 식약처에 인정되는 항암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암 진단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하시고 2차 암이나 통항암 같은 경우가 분쟁을 종식시키는 진단비예요. 과거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분쟁이 됐을 것 같아요? 암 진단비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전 질병이다라고 그쵸? 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험이라는 건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하는 사고만 인정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이 암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발생했던 질병이었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 유병자 보험에서의 암 진단비 같은 경우가 실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제가 해결했던 건인데 유방암에 과거에 걸리셨고 그러고 나서 보험을 가입한 후에 고지 의무는 없었어요. 림프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이제 일반암 청구를 했죠. 돈 달라고. 근데 보험회사가 원발부의 조항을 근거로 가입 전에 발생된 암이기 때문에 무효다. 보험금을 못 주겠다라고 분쟁이 되는 거죠. 이런 분쟁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보험회사를 뚜껑했어요. 야, 너희들 이거 정립해. 이제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마. 라고 하는 게 통합암이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유병자에서 그냥 파는 암 진단비는 아직까지 조금은 정립이 되지 않고 분쟁의 요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시간이 8시 55분이라서 저희 이제 준비한 게 거의 끝나가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2개 같습니다. 남았어요, 2개. 값상선암 부분에서 설명의 의무잖아요. 설명의 의무 부분에서는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표님들, 설계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게 그죠?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플로우가 뭐냐면은 일반함을 달라고 고객님이 청구를 했어요. 그럼 설명의 의무 갑상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혹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보험에서는 야, 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집경에서 써.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구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1번, 가능하지 않다 2번. 가능하다. 보고 우리 대표님들. 어, 아, 유경님은 우리 가능하지 유경님 않다. 가능하지 않다. 또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면은 이거 실제 한행률에서 승소했던 사례고요. 이 원발부의 조항 같은 경우는 모집 경위서의 내용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작성을 했고 설계사님을 구상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가입 당시에 상품 설명서에 없는 내용이었고 약간의만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도 교육을 우리 팀장님들한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구상의 대상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상품 교육할 때 오실 때 브로셔나 이런 거 안내책자 주잖아요. 보관해 주세요. 그때 저희가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안내책자나 이제 교육 자료에서도 이 원발부의 제약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소명이 됐고 저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상품 매니저 분들이나 이랬을 때 자료를 좀 잘 모아두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례네요. 구상 그쵸? 보통 이랬을 경우에는 구상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의 안진단금 원발부의 조항으로 무효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가능하다. 안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됩니다. 넘겨볼게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가 2022년도 맹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2024년도 추적 관찰 중에 폐전이 암이 됐고요. 그러다가 보험회사는 일반암 청구 부분에서가 원발부의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했는데 2차성 암 진단 시점을 자의적으로 보험회사가 판단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제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저희는 원발부의 조항을 무효로 너희들이 주장할 수 없고 유병자 보험의 특성상 건강체보다 보험료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위험성까지 인수를 해서 보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가 아마 이까지예요.